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또 3명이 이제 오붓하게 이렇게 셋이 앉아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조금 자극적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이제 주제를 선정하신 분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날 발표된 4개 기관 공동 여론조사, 그리고 금요일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기존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가 여전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사 기관별로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론조사 그 지지율이 크게 다른데, 맞습니다. 네, 왜 그런지 한번 이걸 이제 파헤쳐보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사실 여론조사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어느 집단 그리고 조사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꾼 첫째 날이죠. 9월 2일서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염 소장님께서 조금 실망하신 모습이었어요. 너무 이제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리얼미터에서는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걸로 나온 거죠. 네네네. 반면에 4개 기관 공동 여론조사하고 한국갤럽에서는 기존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조사 같은 경우에 이제 흔히들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우리 이제 엄문호께서 좀 더 뭐 설명을 자세히 할 것 같긴 한데, 네. 집에서 이제 여론조사 받아보면 알지만 직접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전화 면접을 하는 거와 기계음, 흔히 말하는 ARS 기계음이 들릴 때의 사람들의 응답이나 반응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통상 이제 투표를 할 때는 그냥 기계음이 들려도 자기가 그냥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 그냥 탁탁탁 누르는데, 네. 이제 음성이 들릴 경우에는 약간 정치적 고려를 하고 이게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는 좀 속마음을 좀 숨기고 싶은 이런 네. 게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좀 안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속마음까지를 밝히는 거에 시기적으로 선거가 가까워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좀 많이 ARS가 많이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하.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그냥 언론에 나는 이런 떠도는 소문이나 분위기에 좀 더 그런 것이 좀 더 지나친 반영이 되는 게 오히려 ARS 같아요. 아하. 이제 시기가 가까워져야지 진실된 마음이 나올 수 있다. 예.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형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뿐만 아니고 ARS 조사 기법을 사용하는 네. 다수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 국민의힘이 우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N서치라는 조사 기관하고 데일리안이라는 인터넷 언론, 그리고 어제 또 여론조사가 화제가 된 게 있는데 조원 CNI라는 여론조사 기관하고 시사저널, 네, 그리고 또 아까 예로 든 리얼미터, 이게 모두 이제 ARS 조사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네. 이 ARS 조사 기법은 녹음된 음성에 따라서 버튼을 누르게 되는 조사 기법입니다. 그런데 AR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우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네. 제 생각에는 그 비결이 응답률에 있다. 그러니까 응답률은 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응답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쵸. 이걸 이제 나타내는데 보통 4%에서 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0명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4명에서 5명이 응답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4% 내지 5%의 응답률도 연령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은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좋고요. 네. 20, 30대는 응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김 소장님도 여론조사 이렇게 전화 오면 받으세요? 전혀 사실 기계음이 들리자마자 바로 꺼버려요. 뭐야? 이러면 팍 꺼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죠. 이게 이제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네. 20, 30대 여자는 정말 응답을 안 합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서 그래요. ARS 여론조사 기관들이 네. 20, 30대 여성의 응답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반나절 내내 이 시스템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짧은 비율을 이제
예를 들면 샘플을 한 50개나 100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네. 한 20개밖에 이제 확보하지 못하면 그냥 이 20개를 가지고 다시 100개로 이제 곱하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불법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가중치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100개를 확보해야 되면 60개 내지 70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다 보니까 그 ARS 시스템을 계속 돌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응답률도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응답률이 더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허수 응답, 예를 들어서 뭐 가짜로 응답한다든지 자기 마음속과 다른 응답을 한다든지 또 20, 30대 여성이 아닌데 20, 30대 여성이라고 장난처럼 누르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종종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론조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응답, 허수응답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점유율을 보시면요. 53% 대 47%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선호나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총 정보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긍정과 부정과 중립의 모든 내용을 다 이제 수집 분석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관심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53%의 관심도를 갖고 있고 국민의힘이 47%의 관심도를 갖고 있다. 다만 이것은 이제 2020년 9월 2일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꾼 날서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의 관심도다라고 해당 조사 기간 내의 관심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양당제에 가까운 여야의 이제 대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행태를 보면 뭐 모든 언론이나 뭐 이런 쟁점이 붙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이건 양당제 국가는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미국의 대통령제에서의 그 원내 어떤 의석 비율도 대체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원내비 의석은 확 차이 나게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지만 이런 여론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노출 빈도가 잦으면 잦을수록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초에 북한 원전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조사를 하면 특히 ARS 같은 경우에는 노출 빈도를 포착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이슈 갖고 막 그 언론과 오프라인이 달구어지니까 이것이 ARS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분석할 때는 단순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 제1야당, 그리고 뭐 민주당 이렇게 줄임말도 다 분석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키워드 하나로만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점유율이 더 높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뭐 트위터라든지 뭐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당을 줄여서 부르는 특정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속어도 어느 정도 섞어서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10월에 유난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정보량이 늘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작년 아주 10월에. 뜨거운 이슈가 있었죠. 부동산 3법 통과했고 여기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이때 그 법률 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그 영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죠.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의 영향으로 10월에 이제 정보량이 크게 늘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전화 면접 여론에서는 민주당이 반대로 우세하거든요. 이건 또 뭔가요? 네, 전화 면접 조사는 일단 응답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아까 인용한 4개 기관 공동 여론조사 목요일 날 발표됐는데요. 소위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죠. 여기서 직전 조사와 똑같이 민주당, 국민의힘 격차 유지됐고 민주당이 이제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이때 응답률은 3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한국갤럽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응답률이 14%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학계나 학회에서는 응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여론조사의 정확도 역시 개선되는 걸로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이건 이제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이 올해 작년과 올해 전화면접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을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ARS 여론조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노출 빈도가 갑자기 높아졌을 때 네. 북한 원전 의혹이라든지 네. 또 지난해 윤석열 징계 파문이 있었죠. 네. 네. 이런 때는 국민의힘이 일시적으로 우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격차가 다소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올해 두 해를 다 통틀어 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 네. 안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그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국정지표조사에서는 가상번호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네. 연령, 나이 뭐 이런 걸 다 고려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휴대폰으로 바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응답을 하고 그것도 휴대폰과 집전화 비율을 어느 정도 쓰느냐의 차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차이에 의해서 응답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들 지금 ARS를 하는 분들은 휴대폰도 가상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무차별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그 무작위로 하는 네네네. 거기다가 또 집전화 비율이 예를 들면 10%냐 20%냐 15%냐 이런 거에 따라서 확실히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집전화 쓰는 사람 있긴 한가요? 집전화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네. 전국적으로 한 700만 대? 700만 가구 정도가 집전화를 보유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60대 이상 정도만 집전화를 보유하고 있고 뭐 나머지는 거의 이제 휴대폰을 쓰죠. 그리고 또 집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통신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연계가 돼 있어서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쵸, 맞아요. 네, 전화 신호음이 네. 울리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집전화 같은 경우에는 보수 의견이 과다 반영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그런 그렇게 합니다. 참 보면은 응답률이 몇 %냐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정당이 나올지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또 집전화냐 이제 핸드폰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또 빅데이터로 또 분석을 하나 또 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채널별 점유율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어떤 채널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저희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에서는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지식인, 기업 단체 사이트, 정부 공공 사이트 등 총 12개 채널 22만 개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조금 더 한 10%, 한 10%라고 하긴 그렇고 한 7, 8% 정도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트위터나 커뮤니티, 블로그에서 강세 현상을 일부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 국민의힘이 우호적으로 이렇게 거론된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부정적으로 네. 부정적인 언급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사실 조금 더 부정적인 게 많긴 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이제 이 공식 뉴스에서야 뭐 거론은 비슷한데 트럼프의 경우에 보면 네. 트위터를 진짜 많이 이용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툭툭툭 던질 수 있는 트위터에 우리 야당 네. 성향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 네. 또 자기들끼리 이제 현 정부 비판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커뮤니티를 이용한다든가 네. 이제 그런 쪽에 흔히들 말하는 이제 극우 매체, 극우 커뮤니티 이런 데를 좀 더 활발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야당의 지지자들이 또한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채널별 점유율에서 2등한 것을 보면요. 트위터가 8.2%,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커뮤니티가 7%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커뮤니티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일베, 오유, 뽐뿌 같은 이제 그런 사이트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좀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이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악플이라든지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들이 조금 커뮤니티 내에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은 보궐선거 기간이죠. 물론 이제 보궐선거에서 대선 후보급이 나와서 네. 이제 그쪽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선 후보들은 약간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야당의 대선 후보는 잘 안 보이고 네. 야당 밖에 있는 윤석열이 이제 거론되듯이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야당의 대선 후보들은 지금 실현의 시간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인데 사실 이제 뭐 안철수, 박영선, 우상호, 오세훈 등등을 제가 커뮤니티 분석을 제일 많이 해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듯이 회자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사실 대선도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이긴 해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활발하게 온라인상에서 언급이 돼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이 좀 잠잠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예 딱 정해진 느낌이어서 오히려 잠잠한 네,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제3의 후보가 떠오르게 되면 네. 네, 다시 이제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언급이 될 수 있죠. 네. 반면에 야권으로 가면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압도적인 정보량을 이제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네, 안철수 대표는 이 기존 정치인답지 않게 약간 어눌한 말투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몸짓 네. 그리고 각종 그 기이한 경력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 시중에 회자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부채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런 과거 부채가 없단 말이죠. 네네.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여론조사로 넘어가 볼게요. 정당 지지율에 미치는 요소죠. 즉 응답률, 유무선 비율, 가상번호 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사는 서울 지역 여론조사 추이는 어떤가요? 네, 서울 지역 여론조사 추이도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했던 것처럼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군요. 그러니까 AR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종종 우세한 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네. 국민의힘이 만약에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진다면 네. 그 책임의 칠할은 바로 ARS 여론조사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 가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다는 그런 여론이 당내 타다합니다. 네. 거의 10명 중 7명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가 바로 우리가 방금 짚은 ARS 여론조사들이다. 반면에 네. 전화면접조사의 민주당 국민의힘 격차는 과거랑 똑같거든요. 네. 매정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불리한 조사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네. 진다면 ARS 조사 기관들이 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엄문호님께서 하나 예견을 하셨습니다. 네, 서울시장 이제 선거가 며칠이죠? 4월 7일이니까 4월 7일. 꼭 2달 남았죠. 네, 꼭 2달 뒤에 여러분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이 발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1년 전 4.15 총선 때 네. 당시 그때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아니었지만 야당이 그냥 완전 승리할 것처럼 다들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참패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약간 그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여론에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막 뭐 분위기는 지금 뭐 서울시장은 그냥 야당이 다 가져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았고요. 네. 말씀처럼. 네. 그래서 이 정치의 그 흐름에 이제
중요한 빅데이터적 흐름과 네. 동시에 유권자의 지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네. 그냥 ARS 여론조사는 그냥 표피적이에요. 정말 지표수의 흐름만 보는, 그냥 파도만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이번 만약에 선거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정치에서 전략을 담당한 사람들은 대우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또 중요한 거죠. 부산 지역 여론조사 추이는 어떤가요, 그러면? 네, 부산 지역도 네. 총선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역전을 했다. 네. 민주당이 역전을 당했다. 이런 결과가 발표돼서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의 대표들이 부산을 엎다터 달려가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고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찬성 경쟁을 벌였고 또 한일 해저터널 공약도 좀 느닷없이 나왔죠. 그런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네. 보수 우위의 정치 지형이 확인된 곳입니다. 물론 그렇죠. 이 정치 지형이 바뀔 수도 있지만 한 번 형성된 정치 지형은 당분간 계속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짚어볼 수 있고 다만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네. 부산은 이 부산 토박이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 사람이냐 아니냐, 외지인이냐, 부산 토박이냐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체로 서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네. 그리고 2위를 달리고 있는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박성훈 전 부시장. 전 부시장. 네. 박형준 전 사무총장은 부산 수영에서도 지역구를 4년 동안 하긴 하셨는데 네. 주로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했죠. 이러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마치 다 이긴 것처럼 부산 토박이는 다 빠지고 뜨내기들만 모여서 오만하게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부산에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박인영 시의원이죠. 여자 40대. 네. 그리고 변성환 시장 10대.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부산에서 승부를 걸었던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성을 토대로 네. 이렇게 진정성을 토대로 부산 시민들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네. 국민의힘이 역전을 당한 게 아닌가.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돌아갔죠. 아마 뭐 이게 온다면 이제 가덕도에 대한 지금 그 TK 지역에서 지금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네. 또 뭐 김종인 대표가 이거 프레임을 바꾸려고 해저터널까지 뭐 묶고 따블로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잘못하면 폭망할 가능성 이런 게 아직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짧게 한번 빅데이터 키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30일서부터 9월 1일과 비교해서 2020년 9월 2일부터 2021년 2월 4일 동안 정보량이 비교해서 늘어난 급상승 연간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올해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4등을 했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핫키워드에서 4등을 한 윤석열 씨가 각각 여기서 4등을 또 하셨고 또 추미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키워드를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암만 해도 뭐 작년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네. 정치적 공방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을 그대로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보면 국민의힘 키워드 중에 7위가 아들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인지 유추가 되시나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추미애 장관의 군 문제, 그러니까 네. 추미애 장관 아들 그렇죠. 그런 문제에 집중해서 이 뭐 결과는 이제 진실 여부는 이제 밝혀졌지만 당시에 엄청난 병역 비리인 것처럼 맞아요. 공격하고 그냥 폭로하고 뭐 한동안 그냥 추미애의 낙마를 위한 작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네. 결과죠. 예. 맞습니다. 또 더불어서 나경원 이제 아들 특전사
뭐 이런 그런 그렇군요. 그것까지도 그런 연결돼 있네요. 아들인데까지도 이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은 가볍고 또 진지하게 이제 빅데이터와 이제 여론조사의 차이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 서울과 또 부산 지역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제 다르다 맞다라고 또 알아봤는데요. 이제 끝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두 분? 네.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네. 되게 전화 면접 조사하고 비교적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량도 민주당이 2배 가까이 많고 최근 정보량들을 보면 그리고 감성어 비교에서도 긍정 이미지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감성어 평가에서도 민주당은 상위 10위 이내에 긍정, 중립 이런 언어들이 꽤 분포되어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대부분 부정적 언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AR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했다는 결과들은 현실과 상당히 다르다. 여전히 민주당 우위의 정치 지형이 유지되고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뭐 계속 반복하지만 네. 그 분석의 이제 정치 지형, 유권자의 그 분포 그리고 굵직한 이제 정치적 그 쟁점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상수를 더 면밀히 봐야만이 그 이렇게 살짝 하는 그 바람 위에 부는 파도만 보면 안 된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비유를 참 좋아하세요. 지금 수십 번째 바람 위에 부는 파도라는 표현을 계속 맨날 쓰고 계시는데 네. 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